네, 7월 12일 월요일 NH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 시장은 또다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S&P 500 1.1%, 다우지수 1.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 금리가 채권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 민감주에 반등이 나타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36%로 1.3% 이하로 떨어졌던 것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소재 같은 경기 민감 섹터가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주요 금융주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경기 둔화 우려와 지속적인 경기의 개선 이 사이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전략 인사이드 경제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기태 위원입니다. 예, 그 최근 상황을 좀 복기를 해 보면요. 약간 단순화시켜 보면 올해 연초부터 한 4, 5월 정도까지는 일종의 뭐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통했던 것 같고요. 뭐 산업용 원자재나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게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가격 상승으로 그런 노이즈가 왔고 이게 다시 지금 최근에 약간 디플레 컨셉으로 빠르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들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목재 가격이 상당히 이걸 좀 많이 예를 들어 보여주는데요. 목재 가격이 작년 6, 7월부터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리플레이 트레이딩이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얘가 정찰병 역할을 잘 한 거죠. 근데 그랬던 것이 5월 중순 이후 목재 가격이 이제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 같냐면은 이게 병목 현상이 걸려버리니까 자재랑 인력을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연초만 해도 P랑 Q가 같이 올라갔다가 P만 냅다 올라가 버리니까 Q가 같이 빠져버린 거죠. 오더를 못 넣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한 1, 2주간에 디플레 컨셉으로 좀 빠르게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거 안에 기반에 깔린 게 병목 현상 노이즈가 아닌가라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가설을 하나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병목이라는 건 사실 영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를테면 사람들의 인력도 미국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실업수당 이제 끊어져 가니까 8, 9월 되면은 이제 새벽에 인력 시장으로 사람들 튀어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병목 현상 이런 것도 히스토리컬하게 처음부터 걸렸을 때 한 6, 7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풀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대략 8, 9월 정도부터는 병목이 풀려서 가격 차질이 이제 좀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지금 해소되는 그러면 다시 오더를 넣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싶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04년에도 그때도 이제 병목 걸려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제 가격 지표들이 내려왔다가 04년 하반기부터 병목 풀려버리면서 다시 이제 리플레 컨셉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연말께까지는 어떤 기존의 리플레이션 컨셉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 관련해서 스파 코멘트 박인금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중국 중앙은행은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하 배경으로 보시면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6월 물가 지표를 보면 PPI와 콜 CPI 간 스프레드는 7.9%포인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만기 도래분을 상쇄하고 은행 조달 비용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하반기 총 4조 1,500억 원 규모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가 만기 도래 예정입니다. 또한 7월은 기업인 납세 집중 기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2.95% 금리의 중기 유동성 창구 자금이 장기 자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국 경기 성장 모멘텀 약화에 대응입니다. 중국 경기는 올해 2분기에 고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수출 모멘텀이 도하될 가능성이 높고 내수 성장 동력도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영향과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은 성명서에서 이번 지준율 인하가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의 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벤트 이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긴축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10월 9일 지준율 인하 단행과 함께 6월 사회용자 총액 지표도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사는 하반기 중국의 유동성 환경이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이번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양호한 펀더멘털과 유동성 환경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2분기 전체 예주 이익 증가율은 50%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업종은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화학,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한국 주식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관련돼서 주식시장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나왔던 주식시장 급락 스팟 코멘트인데요. 금요일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채권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텐 스프레드가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확대된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다만 이제 주말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이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소프트 데이터의 피크아웃 우려도 좀 있었지만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나 고용 같은 경우가 중요할 텐데요. 일자리나 확대 그리고 임금이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정책이 지속되는, 정책이 발을 뺄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지준율 인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30년물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도 우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인프라 정책 통과 등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책을 발을 뺄 수 없는 어떤 골디락스와 같은 환경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는 락다운 관련해서 좀 국가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락다운을 세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겠죠. 경험상 이렇게 락다운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에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센티가 가장 좀 피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틀간 외국인이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뉴스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이제 칭화 유니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것들이 반사이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하반기에 좀 이런 센티가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2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양호한 사이클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업종이 뭐냐라고 보면 자동차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도력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아무래도 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장 느낌의 이러한 것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자동차나 이런 좀 섹터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저희 안기태 위원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제 결론은 올드 이코노미 쪽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소재나 산업재 이런 쪽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요. 3분기에는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4분기나 연말 연초 들어가면서는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느낌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지만 시장의 컨셉추얼리 보면 1분기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다가 다시 약간 스태그 느낌 났다 지금 뭐 리세션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병목 현상이나 코로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4분기나 연말 연초 가서는 다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느낌들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궤적으로 보면 같은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장단기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링에 대한 그런 질문이시라고 판단이 드는데 3분기에는 약간의 성장의 느낌이 나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금리가 안정이 되고 상황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좀 힘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 주도는 좀 약간 자동차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넘어가고 연말 연초로 가면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느낌이 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다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가치주의 그런 것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채권 전략 강승원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일부 경제지표 부진과 함께 미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니까 미국 경기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 미국 경기가 하강에 이미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다만 만약에 더블딥 가능성을 반영을 했다면 그 구리금 비율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미국 금리와 거의 동행을 하는 구리와 금 비율인데 얘네들도 같이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미국채 금리의 하락만 좀 두드러지면서 구리금 비율과 미국 10년 금리의 괴리율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더블딥 이야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쇼커버와 관련돼서 어떤 숫자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들을 조금 제시를 해 보았는데요. JP모건이 매주 본인들 고객들이 국채에 대해서 숏, 롱, 뉴트럴 비중을 좀 공개를 합니다. 이 고객 서베이에 따르면 6월 FOMC 직전에 고점을 형성하는데요. 숏 포지션 비중이 이 단순히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당 숏 포지션 비중을 Z스코어로 치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6월 FOMC 직전에 숏 포지션 비중이 모든 클라이언트 기준으로는 3.3, 액티브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2.6이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완벽하게 극단값까지 숏이 늘어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빠르게 축소돼서 지난주 월요일 기준 모든 고객 기준 1.9, 액티브 고객 기준 0.67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6월 FOMC를 변곡점으로 갚하는 금리 상승을 기대했던 극단값의 미국채 숏 포지션들이 6월 FOMC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빠지니까 대규모 숏커버에 나섰다라는 거를 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채 금리 급락을 더블딥을 해석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저희는 여전히 7월과 8월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즈 개연성이 높고 8월과 9월을 기점으로 금리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 7월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리 인상 기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는 올해 10월 한 차례 인상, 내년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인상. 근데 조건부로는 하느니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2명 나오면 연내 2차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안 시나리오로.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 2명 나오긴 좀 어렵다. 결국 10월에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앞서도 지준율 인하, 중국의 지준율 인하 말씀드렸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긴축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른 시점에 긴축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로 엮여되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 수출이 1등입니다. 대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의 경기가 조금 슬로우다운 되는 것들이 수출 경로를 타고 국내 장기 금리에 굉장히 강력한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저희는 장기 원화채가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다라는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미국 국채금리 하락은 수급적인 요소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어서 신흥국 채권 전략 신한종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금리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는데요. 이게 그 미국채 10년물이 1.28까지 갔다가 1.36으로 이제 마무리됐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채권 금리 급락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제가 우리도 그렇지만 재확산이 지금 심하게 되고 있고 이것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이게 일부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만한 충격보다는 정상화를 다소 지연시킨다 이 정도 보고 있겠고요. 그보다는 거부르지 못한 경기 회복 지표 그다음에 쏠림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델타 같은 지금 이 코로나 이슈 재확산 문제는 여름 내내 아마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뒤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단기적인 이슈들, 포지션 쏠림 또는 되돌림 뭐 이런 것과 장기적인 영향을 줄 만한 뭐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구분해 본다면 저희는 하반기 그 금리 상승 가능성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내려간 금리 하락을 이용해서 이게 채권 강세니까 달러 채권 포지션 축소하고 금리 상승을 대비하는 이렇게 대비하는 그 차원을 활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신흥국은 선진금리 하락과 달러 강세로 인해서 대부분의 신흥국 환율이 약세로 해서 별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홍재환 의원입니다. 네, 7월 둘째 주 글로벌 리츠 지수 지금 2.3%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좀 퍼지면서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지만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산업용, 특수형 섹터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리츠 섹터가 아래 차트 보시면은 이제 호텔과 리테일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6월 중순 이후에 델타 변이가 좀 심해지면서 그동안 백신 접종 확대 때문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미국 리테일 호텔 리츠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 비율이 회당 기준으로 봤을 때 100%가 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준비해온 차트를 좀 봐주시면 그림 3번에 보시면은 지금 쇼핑몰 지금 트래픽은 작년 4월 이후로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정상치 대비 한 10% 정도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실 그림 6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호텔 영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93.2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저희 MP에 편입되어 있는 지금 미국 리테일과 호텔, BRX랑 PKUS 지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리테일 호텔 리츠 투자 추천 의견 들었고요. 다음으로 원자재 투자 전략 황병진 의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는 마이너스 1.54% 하락률로 마감을 했고요. 에너지 섹터와 농산물 섹터가 하락을 했고 기금속과 산업금속 섹터는 강보합권 이상의 상승으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국 8월 이후에 석유 공급 정책 결정에 실패하면서 유가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농산물 섹터의 하락 요인은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농무부의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포지션 정리에 좀 들어갔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날씨 변수 또는 기상 이변 변수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작황에 유리한 날씨가 전개가 되면서 농산물 특히 옥수수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금속 섹터의 상승 요인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매수세였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속에서 달러 강세라고 하는 부담을 좀 반영을 하다가 중국 인민은행이 50bp 그런 지준율을 인하를 하면서 구리와 니켈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재차 유입이 되면서 금 가격이 재차 온스당 1,8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연준 정책 기조에서 후퇴가 없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여전히 그런 금 가격의 추세 상승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금이라든가 기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축소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실상 공개됐던 6월 FMC 의사록에서는 다소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긴 했지만 연준 위원들이 차후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을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알려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있는 FMC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금속 섹터에서는 이 긴축이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1.3%까지 하회를 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마이너스 1% 정도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실질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희는 금 가격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신규 매도 포지션 구축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전략 쪽에서 언급하셨던 이 중국 칭화유니그룹 파산 신청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 코멘트 있겠습니다. 네네, 그 칭화유니그룹 파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결론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굴기는 지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그 사건으로 국내 이제 언론 그 여러 곳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 뭐 중단되는 거 아니냐, 뭐 기술력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중국 그 칭화유니그룹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법원에 이제 파산 절차를 신청했다라고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칭화유니그룹은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프로세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랜드 위주로 만들고 있는 자회사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 중국의 반도체 전문 그 지주회사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를 뭐 주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파산이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 2019년부터 중국 정부가 회사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그 이 칭화유니그룹에 대한 약간 시선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그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자료를 예전에 한번 작성한 적이 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회사가 그 일부 채권을 이미 좀 많이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어난다 이런 것들이 좀 시간 문제다 이런 예상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뭐 회사가 뭐 잘 운영되고 있다가 뭐 갑자기 부도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 자회사 그 YMTC라고 있는데요. 그 YMTC가 2016년에 100K 규모의 메모리 팹 3개 짓는다라고 예전에 되게 뭐 호언장담을 하긴 했었는데 현재 뭐 팹 한 곳에서 한 40K 정도 규모로 랜드를 생산 중이기 때문에 이미 뭐 예전부터 그 목표는 많이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산 그 신청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가 뭐 저희 이제 추정이긴 한데요. 중국 정부에서 한 2년 정도 전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한 뭐 옥석 가리기 뭐 일환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경에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한테 이제 손드는 회사들한테는 이제 뭐 대규모 다 자원 그 지원을 해줬었는데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뭐 어느 회사는 뭐 실력이 있고 어느 회사는 뭐 실력이 없고 너무 뭐 정치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이제 뭐 지원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뭐 칭화유니그룹 같은 회사는 뭐 지원을 좀 많이 줄였던 뭐 그런 그 지금 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칭화유니그룹의 이제 회장도 뭐 너무 정치적이고 그리고 막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전부터는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정부에서 끊어버린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그 반도체 굴기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회사들은 뭐 최근에 이제 뭐 파산 신청하고 뭐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좀 다른 회사들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다른 회사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사업을 뭐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자료를 좀 많이 작성을 했었던 창신 메모리랑 뭐 기가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신 메모리가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허페이에 디램 팹을 짓고 최근에 이제 20K 규모로 제품을 생산 중인데 공정이 19나노입니다. 19나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약간 이제 올드한 공정이랑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가능한 공정이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17나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인데 17나노라고 하면 이제 1Y 정도 됩니다. 국내 기업의 최신 공정이랑 이제 비슷한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 디바이스도 6월달에 19나노 공정으로 DDR4 DRAM을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낸드보다 DRAM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근데 DRAM에서도 그 중국 기업들이 내부용이긴 하지만 제품을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이제 장비 기술력에 대한 그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SME라는 회사가 그 연말에 그 28나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노광 장비를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습식 세동 장비 같은 것들도 뭐 국산화해서 출하되고 있어가지고 중국 반도체 그 장비 기업들의 기술력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는 뭐 중국 반도체 굴기 뭐 좌절됐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뭐 이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방심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 산업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광고산업 업황 업데이트 및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산업 포지티브 관점 유지합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TV 등 전통 광고 부문 회복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 역시 이전에 계속 성장해왔던 대로 안정적 성장을 현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월별 광고 경기 동향 보시면 전망 지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동향 지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망 대비 실제로 광고 집행이 더 활발하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전통 광고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TV 광고 경기 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대형 광고주들, 가전, 게임 등의 TV형 브랜드 광고 집행 재개가 눈에 띄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 광고 대행사 그리고 방송사 수에 기대합니다.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분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식별자 제공을 옵트인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앱의 추적 금지 요청 탭이 이거고요. 이제 문제는 글로벌의 60%가 이 부분을 금지 요청했기 때문에 타깃 광고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iOS랑 안드로이드 이제 비율을 보실 때도 구글 크롬 쿠키를 저희가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요. 구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치인 서드파티 쿠키 중단을 2023년으로 미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구글이 광고 사업을 같이 영위하다 보니 개인화 데이터 독점이 반독점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연은 당장엔 타깃 광고를 영위하는 에드테크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게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시적일 뿐 결국에 쿠키 중단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남은 2년간 쿠키를 대체할 식별자 혹은 풍부한 자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진 사업자들 위주로 좀 보실 이제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1기획을 지금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동사 캡티브 같은 경우에는 고급 가전인 비스포크 브랜드 광고 글로벌 집행이 증가하고 있고 빅캡티브 같은 경우에서는 전 지역의 성장이 좀 두드러집니다. 특히 유럽, 중국 등에서는 디지털 광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존 광고주가 하던 대행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매출 총익 성장률 가이던스 10% YY 성장보다 실제 올해 성장이 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정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A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연내에 미국이나 영국 소재에 있는 에드테크 혹은 데이터 기업 관련돼서 글로벌 M&A가 진행되고 이 부분이 비유기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76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 기대합니다. 이어서 이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는 디퍼플이라고 하는 국내 퍼포먼스 마케팅 사업자를 인수했고요. 하반기에는 글로벌 M&A에 대해서도 구체화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노션 일단 M&A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 또 이제 기대해 보실 만한 부분이 이번에 중간 배당을 도입하면서 강한 주주환원 의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번 중간 배당 DPS는 700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매출 상향보다는 인건비 효율화 효과가 연간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에코마케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케팅 2분기 영업이익 143억 원으로 컨센서스 하회할 것입니다. 현재 안다르 관련해서 초기 투자가 조금 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최근에 미펫, 안다르, 그리티 등의 지분 투자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슬로우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맞습니다만 글로가의 경우 저희가 이 동사가 1년 후에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10배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말씀드린 이런 지분 투자권들이 향후에는 글로가 사례랑 동일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미디어 말씀드립니다. 관심 종목으로 나스미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밸류에이션 매력이 두드러집니다. 2021년 PER 15.5배이고 두 번째 안정적인 본업 미디어랩 1위 사업자이죠. 여기에다 이번에 미디어 커머스 그리고 문자 기반 커머스에서 어드레서블 TV까지 다양한 신사업 성장성으로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KT 알파라고 해서 KT의 커머스랑 광고 관련된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시너지가 긍정적입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커머스 데이터가 확보된다면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DMP 강화에 조금 주목해 볼 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두산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입니다. 김동양 위원입니다. 예, 두산 홀드에서 바이로 투자 의견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도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두산은 항상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회사였는데 이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이하단의 문제가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조 원 금융 지원 받고 요거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1.5조 원으로 절반 남았고요. 8월 달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9월 말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만기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향은 이제 두산이 제공한 담보,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지분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고요. 완전 졸업을 하면은 담보가 해지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한다 그러면은 규모가 조정된 채로 계약이 될 걸로 보입니다. 5페이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두산 이제 미니 그룹이 됐습니다. 자회사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두산 퓨어셀, 두산 밥캣 같은 손자 회사를 거느리게 되고요. 자체 사업으로는 전자, 연료전지 두 개의 사업부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신사업 포트폴리오로 연료전지 파워팩, 협동기계, 물류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고요. 특히 그 3조 원 시가총액인 두산 퓨어셀이 가지고 있는 캐파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를 100%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추후에 성장 가능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바꾼 가장 큰 거는 언급드린 대로 담보 규모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두산중공업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절반만 포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59% 할인이고요. 만약에 담보가 전부 다 해지된다 그러면 할인율은 73%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은 자체 사업 쪽 영업이익이 48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전분기하고 좀 비슷한 수준, 그리고 전자 쪽이 계속 실적을 주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중공업 최진명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고서에서 이 회사 올해 수주를 92억 달러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2분기의 수주 상황을 보면 저희가 삼성중공업이 1분기에 51억 달러를 했고요. 2분기에 8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분의 1 이하로 줄어들긴 했지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소폭 잘 나왔고 현재 컨테이너 운임도 양호한 편이고요. 카타르 LNG 본계약도 다가오는 이런 정황들, 그리고 생각보다 탱커에 대한 수요도 나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올해 기존 예상보다는 조금 더 수주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수주 추정치를 103억 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 이 조선주가 대부분 수주 체결 강도와 주가가 많이 상관성을 띠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타겟 PBR 한 1.3배를 이렇게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도 대략 PBR 1.3배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두 가지를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 성과가 많이 올라갔다고 많은 분들이 좀 착시를 하고 있으신데요. 실제로 재료비 상승이 생각보다 무시 못할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많은 조선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후판을 대략 톤당 80만 원 기준으로 선박 가격을 선주들에게 제시해서 수주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원하는 가격이 톤당 115만 원입니다. 조선업체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톤당 1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좀 끝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원하던 수치로 결론이 나더라도 전반적으로 후판 재료비가 30%에서 50%가 올라가는 겁니다. 조선업체들이 전체 원가에서 후판으로 소비하는 이 원가 비중이 대략 선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다, 25%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조선업체들의 재료비 압박은 동일한 선박을 수주했을 때 재료비가 8에서 13%는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에 이러한 충당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이 2분기에 대략 1,3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미 최근 2개 분기 연속으로 경상 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충당금까지 발생한다면 2분기의 흑자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조선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 처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최근에 시추선 임대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료비 상승에 대한 조금 부담을 어느 정도는 완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해양 플랜트를 다른 조선업체보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선 중심으로 수주 잔고를 변경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시도 이미 되어 있지만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저희가 이전에 플랫포트로 말씀을 드렸던 한 2020년대 중반에 발생할 수 있는 선박 교체 사이클 또는 환경 규제에 의한 이제 발주 촉진 효과는 밸류에이션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더 기다려 준다면 좀 좋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LS 일렉트릭 GS건설 이민재 의원 접속되셨나요? 예, LS 일렉트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 투자 의견 바이랑 목표 주가 2,500원 유지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국내 전력 설비 투자 예상되면서 전력 실적 정상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1분기 때도 이제 전력 기기나 자동화 쪽에서 외형 성장 나타났고, 그다음에 융합 쪽에서의 수주 확대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전력 기기나 자동화 쪽 다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융합도 이제 하반기 때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밀려왔던 수주들 나올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기준 PE 15배 정도 수준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과거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베이팅 나타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 나올 가능성 크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전력 인프라 쪽에서의 대기업향 수주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제 그 수익성 개선된 효과들이 2018년과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렉트릭 계속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플랜트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주택 분양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이제 관련된 영향들이 2분기 실적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회성 비용 1,000억 정도 이제 플랜트 구조조정 제외를 한다면은 컨센서스를 이제 부합하지만 이 부분 반영했을 때는 하회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올해 분양 목표 3만 세대 이상, 그다음에 GS 이니마 상장 관련된 신사업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베이팅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분양이 계획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진행될 경우에는 목표 달성에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GS건설도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9,000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네오이즈 안재민 의원입니다. 네, 네오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이랑 목표 주가 32,000원 유지하고요. 8월 달에 신작이 좀 있습니다. 블레스라고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PC 게임으로 출시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작년에 콘솔 버전인 블레스 언리시드라는 게임을 내놨었고요. 이게 이제 콘솔 시장에서 좀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PC 버전으로 바꿔서 출시를 할 예정이 있고요. 8월 7일 지금 스팀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여신풍폭이라는 게임인데요. 룽투 게임즈라고 이제 중국 개발사가 이제 개발한 게임이고, 이게 이제 밑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8월 24일 날 출시 날짜가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블레스 IP를 가지고 룽투가 개발한 게임이고요. 저희는 이제 로열티 수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파노 발급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좋았는데 이 회사는 19년도에 일단 파노는 받았고요. 이 게임은 그래서 출시 전후로 성과가 괜찮으면 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웹보드 쪽 관련돼서 규제가 완화가 좀 됐었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올해는 역기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슬로우 할 텐데요. 다만 이제 8월 달에 나오는 신작 2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산업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박병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산업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을 이제는 봐야 하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도 그렇고요. 몇몇 국가에서 락다운 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을 종식보다는 이제는 경증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로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이 지금 2,000명 밑에까지 1위 확진자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3만 명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미국도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앞으로 2,000명까지도 늘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확진자 수도 중요하겠지만 중증 환자 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증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성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앞으로는 하반기에 영국과 싱가포르의 중증 이행률, 즉 입원과 사망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과 싱가포르이 락다운을 해제를 했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감염에서도 지금 50% 이상이 베타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는 7월 19일부터 영국에서 락다운 법적 조치를 대부분 해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뭐 거리 두기에 대한 의무 제거, 그리고 16개월 만에 나이트클럽 재개,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의 동선 파악 그리고 확진자 집계 업무를 이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증이나 이런 사망자 수만 집계를 하고 백신 접종률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로직은 결국 백신을 투약받은 경우에는 입원이나 사망 등의 중증 예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경증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신성 감염 기준으로는 기존에 뭐 많이 있었던 알파 변이 대비해서 델타 변이 예방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런 입원 예방률에서는 알파 변이보다 델타 변이에서 예방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이 왜 3만 명까지 증가를 했냐라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들이 좀 거론은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가능성이 델타 변이가 첫 번째 발생했을 당시 영국의 백신 완전 접종률이 2%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좀 양호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첫 번째 발생했을 때 완전 접종이 56%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생각보다 델타 변이에 좀 양호한 수준인데요. 이때도 델타 변이가 첫 번째 발생했을 때 완전 접종률이 16% 수준이어서 그런 부분에 좀 방어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MSD의 경구용 코비드-19 저분자 의약품 치료제가 인도에서
임상 3상 효과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항체 치료제보다는 저분자 의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고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2분기 실적 코멘트입니다. 변종만 위원님 접속되셨나요? 네, 포스코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2조 2천억으로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포스코가 연간 기준으로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래로 가장 많은 실적이 나왔고요. 별도 영업이익도 뭐 1조 6천억 상당히 좋게 나왔고 연결 부분 이익도 6천억 육박할 정도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가는 좀 어떨 거냐는 건데 사실 뭐 보시다시피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중국의 철강 가격 조정 이후에 중국 개입 이후에 좀 약세를 보여왔었고 하반기 그리고 2022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은 중국 가격이 지난주 보면은 일별로 1%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220, 강점탄 가격이 $200까지 올라 있다는 것도 원가 측면에서는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입니다. 중국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지준율을 인하했고 반면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아마도 저희 판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는 철강 가격의 추가 하락 요인이기보다는 향후에 고점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양호한 실적과 높은 원가 수준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낙관적인 전망 거기에 더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완화가 주가 반등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칭화유니그룹 파산 관련해서 크레딧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 디폴트 관련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에 디폴트가 발생했었던 중국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에 대한 파산 및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디폴트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로 인한 추가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전망인데요. 중국 금융당국의 드레버리징 기조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기업 디폴트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이미 작년부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화룡자산관리나 헝다그룹 등 좀 중국 기업 부실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반복되면서 중국 크레딧물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월 12일 NH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